연어를 비롯해서 뭐 송어, 농어 등등 여러 물고기들이 잡힐 만큼 어종이 풍부하고 깨끗한 그런 강이었죠. 그런데 이게 18세기가 되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런던에 이제 공장이 많이 생기고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템즈강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858년 템즈강에는 런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그때 벌어졌는지 당시 템즈강을 표현한 만평이 있습니다. 잠깐만. 해골이 사신인가요? 야, 밑에 보면 약간 거북이 같은 건가? 막 뒤집어져서 죽어 있어요. 죽은 생물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느낌이고. 완전 죽음의 강이네. 뭔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막 신화에 있는 그런 강 같아요. 죽음의 강이죠, 뭐. 생명의 흔적이 아예 없어. 그렇죠. 이게 강에는 이제 정체 모를 생명체들이 죽어서 둥둥 떠 있고 해골이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죽음의 강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 템즈강은 인간이나 물고기가 아예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아주 심각했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참을 수 없는 그 악취였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시민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수가 런던을 다 빠져나갈 정도였습니다. 템즈강변에 있는 영국의 그 의회도 임시 폐쇄됐었는데 회의를 할 때는 어떻게든 이 악취를 줄여야 되니까 이 창문 틈새를 천으로 다 막아놓고 이렇게 회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858년은 영국 역사에서 대악취의 해라고 기록이 될 만큼 템즈강 오염이 아주 심각했었는데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폐수 때문에. 그때 공장 산업혁명이 있었으니까. 예, 맞아요. 문제가 됐던 게 수많은 공장에서 아무런 정화 시설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강에다가 방류했던 산업 폐수들. 이게 이제 큰 문제였고요. 또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이 도시에서 흘러드는 그 하수, 생활폐수. 생활 폐수 이런 것들도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쌓인 이 오폐수 때문에 템즈강이 온갖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이 번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변했고 설상가상 여기에 이제 폭염까지 닥치면서 전례 없는 이런 악취, 대악취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수온까지 상승했구나. 줄리안 씨, 이때 템즈강의 이런 오염으로 굉장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치 한 20년 정도 후에 이제 거기 어떤 배 이제 그 충돌 사건이 일어나면서 침몰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한 승객 800명 중에 600명 정도 사망했는데 아니 먼 바다도 아니고 가까운 강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 수 일어나는 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라고 좀 이해하잖아요. 뭐야? 근데 그게 바로 이 배수를 들여 마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다시 땅에 들어가는데도 병 걸려가지고 죽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대책 제대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생겼던 큰 피해라고 볼 수도 있죠. 교수님, 그럼 이 템즈강에서 이렇게 오염이 바다까지 그럼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간 건가? 네, 맞습니다. 강물이 흘러서 도착하는 곳이 바로 바다지 않습니까? 템즈강의 강물 역시 영국과 유럽 사이에 위치한 북해 바다로 다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도 이 북해 바다도 심각하게 오염되기가 시작했죠. 이거는 인재지. 배수 쏟아지는구나. 근데 바다 오염이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세기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요. 네.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유럽 주변에는 바다에 충격적인 폐기물들을 버리게 됩니다. 네. 그게 과연 이제 무엇이었을까요? 폐기물인가? 네, 맞습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미국에서 핵이 개발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유럽 이제 각국이 핵 경쟁에 나서면서 핵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당시까지는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영국에서 수천 톤에 달하는 이런 핵 폐기물을 그대로 바다에 버리게 된 것이죠.
바다에 버릴 생각을. 또 유럽의 여러 정부와 기업 또 조직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바다에 핵 폐기물까지 이게 쌓이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 씨, 이때 바다에 버려진 게 핵 폐기물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세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남아있던 뭐 무기, 뭐 총, 탱 같은 거 엄청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바다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 딱 그 사이에 있는 보포트 다이키라는 곳이 있는데요. 영국에서만 100만 톤 버렸습니다. 만 톤? 네, 거기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이 돼 있습니다. 100만 톤이면 와. 상상이 안 가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 매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근데 바다에 버린 거예요? 예, 사실 과거에는 바다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바다가 워낙 넓고 깊어서 그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자연과학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자연과학이 바로 해양학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제 과학자들은 인류가 어떤 면에서는 우주보다도 바다를 더 모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다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상당 부분 남겨둔 것이죠. 하지만 해양과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바다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다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약 4분의 1 정도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가 만약 이런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지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기후위기는 더 심각하게 인류를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산소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산소가 나오죠. 전체 지구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이 만든 산소는 약 20%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얼마만큼의 산소를 만들어낼까요? 80%네요. 40%? 절반 이상? 맞습니다. 네. 바다가 만들어내는 산소는 지구에 있는 산소의 최소 50% 이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의 반 이상은 바다에서? 바다에서부터 왔다. 할 때마다 바다에 되게 감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럼 바다가 진짜 지구의 허파인 거네요. 그렇죠. 진정한 지구의 허파는 사실 바다였던 것이죠. 바다는 이렇게 산소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까지 제공을 하면서 인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와. 아, 근데 갑자기 좀 후회가 되네요. 어린 시절에 바다 가서 오줌 많이 싸고 그랬거든요. 아, 왜 오줌은 그랬어요? 괜찮아요. 오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 바다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바다가 건강할 때, 바다가 건강하게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염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는 또다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네, 20세기 중반 이제 인류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대량 생산을 하고 더불어서 이 소비 혁명이 이때 시작이 되죠. 아, 공장 대량 생산의 시대. 지금 뭐 소비 문화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포드. 발달했잖아요. 모던 타임즈 아니에요? 모던 맞아요. 모던 타임스 진짜. 뭐 그때는 환경 뭐 걱정이나 생각 아예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장은 진짜 이때는 혁신이었죠. 아, 혁신이었죠 완전. 그쵸, 컨베이어 벨트 나오고. 자동차를 비롯해서 각종 전자제품과 생필품 또 음식까지 이 모든 게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졌고 각종 광고가 소비를 점점 부추기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손쉽게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치, 이런 마트는 옛날에 없었으니까. 그냥 계속 쓰고 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는데 우리가 바다를 더 위협하고 바다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또 새로운 물건이 등장했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물건이 등장했다고? 네.
이 사진은 이제 1955년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광고인데요. 사람들이 하늘로 이렇게 막 던지고 있는 물품들, 이게 대부분 무엇으로 만든 물건일까요? 아, 정답. 네, 규현 씨. 돈으로 만든 거죠. 아, 돈으로. 맞네요. 맞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돈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예, 하여튼 오답입니다. 규현 씨 오답. 네. 뭐 무조건 다 일회용 같은 것이 보이는데.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오케이. 자, 하나 고르세요. 자, 네. 오케이. 정답. 네, 마이클 씨. 플라스틱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이 사진은 1955년도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그런 잡지에 실렸던 광고인데요. 한 미국인 가족이 플라스틱하고 이제 각종 일회용품들을 이렇게 던져버리면서 만세를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쓰고 던져버리는 삶. 와. 무책임하다. 예. 그러니까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일회용이다. 그렇죠.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하면은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하는 광고죠.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미국 것 그 매드맨인가? 매드맨? 거기서 이제 딱 이제 피크닉 하고 나서 쓰레기 이렇게 훅 이렇게 버린 장면 있어요. 어디다가요? 예, 그냥 자연에다가 그리고 버리고 가요, 그냥. 그거 보고 되게 충격 먹었는데 그 당시 진짜 사람들이 약간 뭐 별 생각 없었나 근데 봐요. 왜냐면 저런 포스터 운동하면 사람들 다 따라하거든요. 이렇게. 그니까요. 이렇게 이제 쓰고 던져버리는 일회용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소재가 바로 플라스틱이었죠. 사실 플라스틱은 20세기 초에 처음 발명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는 2차 대전 때 이제 장화나 이제 전선 피복 이런 거 만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즈음부터 이제 비닐, 페트병 그리고 이제 음식 포장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플라스틱 재료들이 줄줄이 발명이 되면서 1950년대가 되면은 플라스틱 전성기에 이르게 되죠. Saran wrap. That's right. There's nothing like saran wrap. It's the crystal clear plastic that lets you see everything you wrap. Band-Aid plastic strip. And the Band-Aid plastic strip never comes loose. 그 후에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갔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생산됐던 플라스틱이 총 83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가축 이런 동물들을 다 합한 총 질량이 약 40억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량이 그거보다도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지구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는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겁니다. 그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은. 예,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 중에 상당량은 또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까지 바다에 뭐 산업 폐수, 뭐 핵 폐기물, 각종 쓰레기가 다 버려진 건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했던 거예요? 규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바다에 마구잡이로 버린 이런 온갖 폐기물들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1969년에 유럽 발트해에서 발암 물질인 비소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높게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에서는 오염된 강에서 거대한 화재 사건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면서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망가뜨리고 결국 인간에게 다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계기들이 됐는데요. 그래서 1972년 드디어 해양 오염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런던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체약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해양 환경의 모든 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촉진하여야 하며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한다. 이 협약에는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총 87개국이 참여해서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 동의한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해양 오염을 막아보자 이런 결의를 다진 거네요.
첫 발걸음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예. 특히 이 협약에서는 이제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유독성이 강한 수은, 또 카드뮴, 원유, 그리고 핵폐기물 이런 것들 다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하지만 이 협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강제성. 예. 그러니까 이 협약의 문제가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규정을 위반해서 바다에 유독성 물질, 뭐 폐기물 이런 거 버려도 국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폐기물을 버렸을 때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선언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런던 협약 이후에도 바다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지가 않았고 결국 1996년에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런던 의정서가 이제 새롭게 채택됐지만 여전히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수와 폐기물 이런 것들이 바다로 계속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다에 버릴 생각을. 네. 이렇게 누구도 바다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바다를 악용하는 사이에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나 그만 충격받고 싶은데. 때는 런던 의정서를 맺은 지 1년이 지났던 1997년 사건은 미국 LA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국제 요트 경주에서 발생합니다. 찰스 부어 선장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했던 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로 된 섬이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돼? 이건 쓰레기 섬을 비롯해서 연안 바다의 표면에 있는 부유 쓰레기들의 모습입니다. 바다 표면에만 쓰레기가 가득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면 아래까지도 육안으로는 잘 구별하기 어려운 작은 쓰레기들까지 다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저걸 누가 치울까? 와. 당시 찰스 부어 선장이 쓰레기 섬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는데요. 예,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육지로부터 몇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달에 쓰레기가 있는 거나 비슷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서우리만큼 고요한 수면 위를 모터에 의지해 지나갔다. 쓰레기들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망망대. 찰스 부어 선장은 자신이 목격한 이 쓰레기 지대를 세상에 이제 알렸는데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저기 얼마나 바다 있는지 한가운데까지 쓰레기가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모여 있죠 쓰레기들이? 예, 이 바닷물이라는 거는 계속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 바람도 불고 바닷물도 다 서로 다른 물들이어서 이게 무게도 다르고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해류라고 부르죠. 일종의 바닷길이 있는 건데요. 이런 해류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가운데는 해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바닷물이 정체돼 있고 거기에 바닷물들이 자꾸 주변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쌓이는구나. 네, 그래서 해류로 둘러싸인 영역에 이렇게 다 모여들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축적이 되니까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든 거죠. 그리고 쓰레기 섬의 90% 정도가 이것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지 뭐. 플라스틱이야. 역시 플라스틱이지. 80억 톤이 있는데. 이제 왼쪽 사진은 스티로폼 부표고 이제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 부표가 생산된 게 1966년도라고 합니다. 1966년도? 예, 거의 한 60년 가까이를 이 바다에 떠돌면서 이렇게 절대 안 다녔는데도 썩어. 여전히 저렇게 멀쩡하게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안 섞는다.